오늘 김재은 선생이 쭉 원고를 읽었던 거는 이제 필수 치료에서 12가지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지금 가제본에서 팔고 있는 책이 4권의 책을 가제본에서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이 줌 수업 1년 과정 동안, 1년 과정 동안의 강의를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쭉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책이 PPT. 그 책에 이제 149쪽에 있는 요 자료 화면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오늘 드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자면, 총 12가지 요소 중에 9가지 요소는 눈에 보이는 요소고, 나머지 3가지 요소는 눈에 안 보이는 요소다 해서, 눈에 보이는 요소 9가지가 약물 치료,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사례 관리,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소속 집단, 요렇게 9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희망의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 해서, 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중요한 요소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골고루 제공이 되어 줄 때에 당사자가 치료, 재활, 회복, 치료 재활 재기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기가 수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요 그림에 보면 각각의 치료 요소마다 전부 다 향하고 있는 방향이 가운데 있는 당사자 노력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는 당사자 노력이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요소들을 다 제공을 해주려고 해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음식 먹는 원리하고 똑같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당사자가 먹지 않으려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당사자가 이 요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약물 치료,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사례 관리,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소속 집단, 그리고 희망의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에서 제공해주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받아들여서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당사자 노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사자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크게 딱 2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딱 2가지다. 하나는 일, 또 하나는 인간관계. 결국은 일하는 거, 사회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게 꼭 돈 버는 일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설사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뭔가 자기가 종사하는 어떤 것, 그것은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일이라고 하는 것, 과업이죠. 과업.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와 관련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 관계,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 2가지죠. 의미 있는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이 2가지죠.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이 12가지 치료 요소를 제공하는 이유가 당사자가 자신의 과업을 잘 수행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미흡하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딱 하나,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입원 치료. 입원 치료는 제가 여기에 애초에 그림에
필수 치료 요소에 포함을 안 시켜뒀잖아요. 2번은 급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2번은 급할 때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치료 요소이기는 한데, 2번이 사실은 꼭 그거는 급할 때 이용하는 거지, 2번을 꼭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번을 하는 이유는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신건강 시스템은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실은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는 게 엄청 필요한데, 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가족을 뒷받침을 해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수월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족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색깔로 표시해 놓은 중에서도 특히나 약물 치료하고 가족 지원은 파란색으로 해놓고, 다른 요소들은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는 이 두 개를 파란색으로 했는 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지원 요소들 중에서 사실은 매우 핵심적인 게 첫 번째가 약물, 첫 번째가 좀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 지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제 약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약물 치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 지원. 가족이 잘 당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가족 지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자면 정보 제공 내지는 심리 상담. 정보 제공과 심리 상담. 요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치료를 시작할 때 출발점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가족들한테 약물 치료, 그 다음에 가족 환자 관계, 그리고 심리 상담, 요 세 가지가 치료를 출발할 때 시작점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죠. 시작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당사자가 약도 안 먹겠다, 상담도 안 받겠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가족 지원이거든요. 가족 지원, 가족이 당사자를 잘 지원하려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출발점은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가족을 도와줄 때 가족이 당사자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같이 의논해주고, 그거에 필요한 여러 뒷받침을 해주고, 또 그것이 가장 또 핵심이 어떤 대화니까, 대화를 당사자하고 잘 나눌 수 있는 대화법을 잘 훈련시켜주고, 뭐 이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가족 지원 속에는 저런 것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당사자를 돌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출도 많아지고, 또 가족들도 일에 전념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워서 이전에 비해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줄고, 이래서 가족 경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분, 가족들도 당사자를 돌보다 보면 엄청 고통스럽고, 상당수 가족들이 우울증을 겪게 되고 하니까, 이런 가족들의 어떤 이런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잘 뒷받침해줘서 가족들이 덜 우울해야지, 심리적으로 덜 힘들어야 또 당사자를 더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가족들이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이제 지금 이 12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지금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에만 편중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병 중심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병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병도 봐야 되지만 삶을 봐야지 되고, 어떤 면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의 삶이죠. 병을 치료하자고 하는 것도 삶을 행복하게 살자고 병을 치료하자는 거거든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일부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직업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친구관계도 있고 그 중에는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삶의 일부로 들어있는 것인데, 이 병이 발병함으로 해서 이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훼손이 되고 하니까 이 병을 치료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기본적으로는 그의 삶,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안에서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시스템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은 너무 병 중심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가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쪽 그 지원 요소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병의 증상 가라앉히는 그거를 위한 약물 치료와 그거를 위한 입원 치료 중심으로 우리의 이 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신 건강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필수 치료에서 12가지라고 하는 요소들, 요소들에 대한 비슷한 그림을 가져온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앤소니, 윌리엄 A. 앤소니인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보스턴 대학, 그러니까 그분은 임상심리학자인데, 임상심리학 박사인데 교수직으로 재직하기는 보스턴 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교에 정신재활연구소,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라고 하는 그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미국에서 이 정신재활을 실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정신재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어요. 2탄이 신성만 교수, 한동대에 있는 신성만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필자들이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제목으로는 Psychiatric Rehabilitation, Psychiatric Rehabilitation이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정신재활이에요. Psychiatric Rehabilitation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정신과적 재활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이다. 그래서 사이키아트릭 리해빌리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회 재적응, 사회 복귀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시작으로 했는데, 그 책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이 중에서 8가지 요소인가 한 7, 8가지 요소가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것도 꼭 필요한데 해서 하나 더 넣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12가지가 된 거예요. 한 8가지 정도의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2가지 요소로 제가 하나씩 넣어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그러니까 12가지 요소, 눈에 보이는 9가지 요소가 약물치료, 가족지원,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사례관리, 동료지원, 기회제공, 소속집단, 이런 건 이제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지원 요소가 희망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이 지원 요소가 12가지다 하니까 얼른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가족들 입장에서도 피부에 이게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요 12가지 요소라고 해서 요 그림의 출발점이 앤소니가 쓴 정신재활 체계 8가지인가 했던 거를 가지고 이후에 강의하면서 추가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책에서 쓴 내용은 뭐냐 하면 전문가가 특히 나름대로 정신재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당사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관점에서 쓰인 거라고요. 전문가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확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이 병을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족이나, 그러니까 당사자나 가족이나 전문가가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법과 정부의 예산 집행과 뭐 이런 제도 마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너무 병중심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조차도 너무나 병중심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삶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그 배경과 바탕에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야지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나중에 어떤 힘을 얻게 되면 조직을, 단체를 만들게 되면 가족단체, 당사자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초기에 그것을 말하자면 자극해주고 그 이론을 제공해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어떤 말하자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약물치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약물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가족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동료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회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소속 집단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희망 제공을 위한 서비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서비스, 자존감 증진을 위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달리 말하자면 각각을 전담하는, 자기 역할로 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12가지 요소로 쫙 펼쳐 놓으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탁 머리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항목을 쫙 나열해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뭐냐, 서비스 항목이 뭐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2가지예요. 하나는 가정방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빼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약물치료, 뭐 입원 시스템 이런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 하나는 가정방문 서비스예요. 가정방문 서비스. 급할 때는 급할 때대로 위기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애가 재발했을 때, 뭐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전화 한 통만 하면 득달같이 와주는 것. 또 하나는
애가 상태가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 집안에서 콩짝을 않고 있다 할 때 누가 들어와서 말동무라도 해주고 산책이라도 같이 다니고 영화라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등등 어,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 가정 방문 서비스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거를 가족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가족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저도 뭐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지만 아무튼 정부의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주로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하고 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문위원회든지 아무튼 의사결정 권한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가정방문 서비스 당연히 이거 1순위로 항목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순위로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가정방문을 나오면 건강보험에서 적정한 보험료가 지급된다 그 이야기죠.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면 의료보호면 의료보호 환자들의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가정방문 서비스가. 그리고 기타의 재정들이 정부의 특별 예산이라든지 일반 예산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돈을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똑같은 예산이 있을 때 똑같은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입원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쓸 것이냐 가정 방문을 들여보내는 데 쓸 것이냐 그런 것이죠. 가족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하나는 가정 방문 또 하나는 취업 지원 그래서 아까 김재원 선생님 원고 읽을 때 얼핏 나왔던 잡 코치와 같은 개념 처음에 직장 다닐 때에 한 6개월 정도 옆에 붙어서 같이 일해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취업 지원 문제는 취업 알선 기회가 대폭 확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취업 알선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적응 기간 동안에 옆에 잡 코치가 따라 붙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한다면 그런 서비스를 받는 제도까지 사실은 갖추어져 있어야지 되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요소는 아마 가정방문과 취업 지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지원 요소를 생각을 할 때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하자면 초기에 활성기 때라든지 증상이 심할 때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지원 요소는 안정을 시켜주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이 좀 가라앉고 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퇴원 후에 한 3개월쯤 지났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3개월 내 6개월이 지났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요소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 지금 12가지 항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12가지 항목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재활훈련이라든지 동료지원, 사례관리, 심리상담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기관의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들보다는 사실은 훨씬 다양해져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주로 병원 그리고 정신과 의원이 많고 심리상담센터 매우 소수고
심리상담센터 자체는 많지만, 전국에 많지만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문제를 잘 아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그 심리상담센터도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이 너무 작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심리상담기관이 저렇게 많은데 그 많은 심리상담자들이 왜 조현병, 조울증으로는 훈련이 안 되었느냐. 이때까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 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현병, 조울증을 정신과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에 가둬놓고 또 그 역할을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의사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를 상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자기가 상담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미리 공부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상담을 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비의사들 중에서 이 조현병, 조울증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니까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법과 제도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볼 때 하나 터야 되는 거는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때에 지금은 심리치료, 정신치료라고 되어 있죠. 정신치료, 인지치료 이거를 전부 다 건강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의사가 직접 해줄 때만 인정하거든요. 의사가 아닌 타직종, 심리학자라든지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타직종이 정신치료하는 거는 일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이 정신병원이나 또 정신과 의원에서는 애초에 심리상담을 해주려고 안 하는 거죠. 의사는 바빠서 못하고, 의사는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바빠서 뭐 그 돈이 액수가 자기 기준에서 액수가 많으면 몰라도 액수가 많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그거 한다고 뭐 시간을 그쪽에 쓰기는 바쁘니까 의사는 안 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는 정신치료를 할 수 있고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걸 다 수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바쁘다고 안 하는 거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자기 몸값에 비해서 낮은 수가지만 타직종 입장에서는 센 수가거든요. 그 타직종이 할 수 있게 병만 터주면 병원이라든지 의원에서 엄청나게 심리상담 활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다가 보면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진짜 전문가들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벽이 견고히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상담 이야기를 제가 꺼낸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지만 용어의 뉘앙스가 다르다. 다른 용어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심리치료, 정신치료라고 할 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뿌리 뽑겠다. 문제점 찾아서 고치겠다. 는데 초점이 두어진 용어이고 이건 의료적 용어이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서로 상자에 뭐 얘기 나눈다 할 때 이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눈다. 대화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한테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제 이야기 극단적으로 빼면 치료 필요 없다. 심리치료 하려고 덤비지 마라.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된다. 무슨 차이냐? 원인을 찾아내서 뿌리 뽑으려고 하는, 문제점 찾아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담 도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원인이 뭐든지 관계없이 원인은 뭔지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도 없어요. 원인은 어떻게 돼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고칠 수 있냐? 아니에요. 원인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냐. 그걸 알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의논. 그게 진짜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서로 의논해서 현재의 상황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술 전략을 개발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의논해주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잘 길러주는 상담을 하고, 또 하나는 삶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게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요번 한 달의 목표, 이번 일주일의 목표, 오늘 하루의 목표, 요거를 잘 정해서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상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와 상담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주로 하다 보면 전문가들도 상담자들도 자기가 하는 행위를 심리치료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치료다, 정신치료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상담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쓰는 용어 안에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뭐를 하고자 하느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치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원인을 찾아서 고치겠다, 문제점 찾아 고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치료라는 용어를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지를 고쳐주느냐, 지가 스스로 하는 건데 나는 옆에서 의논해 주는 거다. 그리고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루하루 생활 잘 해나가게끔 의논하고 앞으로 잘 살아가게끔 의논한다. 이런 의논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심리상담이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게 해나가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잘 잡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의논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논을 하기 위한 필수가 뭐냐? 필수가 자기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상담실 안에서라도 표현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좋은 상담자는 그 표현을 잘 끌어내는,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는 친구를 자꾸 말을 하게 해서 자기가 평소에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놀라, 내가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네, 이런 감정이 있었네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술술술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멍석을 깔아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자고,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을 잘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게끔 도와주고, 그럼 왜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을 하게끔 해줘야 되느냐? 자기 노출을 해야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탐색이 돼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자기가 수용이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라고 자기 수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자기 수용이 되면 또 그만큼 자기 노출이 잘 되고, 자기 탐색이 잘 되고, 자기 이해가 잘 되고, 자기 수용이 더 촉진되고, 이런 이제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심리 상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리 상담에 우리가 어떤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 이야기를 하는 김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의 차이예요. 제가 흔히 이제 심리 상담은 말로만 하는 거고, 사례 관리는 몸으로 함께 해주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심리 상담의 핵심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줄 아는 이런 쪽에 전문 능력이 있어야 그 좋은 심리 상담자죠. 매일 하는 일상적인 그냥 겉도는 이야기 수준에서 계속 뭐 그냥
그,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이야기 나누듯이 그 수준에서 계속 겉도는 이야기 나누는 거 수준으로는 심리 상담이 되질 않죠. 그거는 효과가 매우 적은 심리 상담 방법이고,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은 평소에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부도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동료 지원가들도 물론 좋은 심리 상담자가 될 수 있죠. 그 동료 지원가들이 심리 상담자로서 잘 기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상담학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리 상담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돼요. 석사 과정을 다닌다, 박사 과정을 다닌다 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좋은 심리 상담자가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좋은 심리 상담자가 되긴 어려워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의논해 주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의 역할이 정말로 필수적이다. 이 분야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사례 관리예요. 몸으로 함께 해주는 거.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하루 종일 애를 돌보는 게 너무 지치니까 하루에 반나절은 사례관리사가 책임져 준다.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도입해야 된다는 인식도 없는데 이 사례관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가정방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사들의 수가 많으면 가정방문 뭐 요청만 하면 들어오겠죠. 사례관리사가 뭐 예를 들어 각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사만 뭐 40명, 50명, 100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전화만 한 통 하면 막 차 타고 특달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관리사가 많이 배치가 돼야 돼요. 뭐 각 지금 시범 사업 해가지고 아직도 전국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서울이라든지 몇몇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냥 동료 지원가 한 2명 정도씩 배치해 있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례관리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자, 이 분야에서 지금 이 서비스 항목을 쭉 나열했지만 이 서비스 항목들 중에는 최고의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낮은 준전문가급이 해도 되는 역할이 있고 그보다 더 낮은 전문가급이 해도 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 시스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병원 시스템의 경우에 의사가 있지만 병원이 만약에 의사 혼자의 힘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기능을 못하겠죠. 지금 대학병원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대 교수들 밑에 레지던트하고 인턴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레지던트하고 전공의하고 수련의들이 레지던트하고 인턴들이 빠져버리니까 대학병원이 그냥 환자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인력이 부족해 절절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밑에는 수련생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인력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간호보조사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 몸으로 직접 방문하고 직접 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로 안 돼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들로만 이 일을 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약만 주고. 뭘 하나 물어볼라 해도 물어볼 사람이 없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왜냐하면 면담 시간이 3분에서 5분 길어야 10분 15분
이래가지고는 뭘 제대로 의논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죠. 의사가 바빠서 의사하고 의논을 못하면 간호사하고라도 장시간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하고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심리사하고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정방문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은, 어찌됐든 의사가 바빠 못 들어오면 밑에 간호사를 필두로 해서 사례관리사 몇 명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돼서 자동차 한 대로 들어와 주고, 이런 본 시스템이 돼야 돼.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학벌로 볼 때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박사 소지자 밑에 석사 소지자 밑에 학부 출신이 아니라도 예를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대학은 뭐 경우에 따라 학력은 고졸밖에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병을 앓은지 10년 세월 병을 앓았다. 우리 애 10년 세월 돌봤다. 그러면 충분히 갖다가 기능할 수 있거든요. 100시간 정도의 기본 교육만 받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8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는 100시간 교육으로 동료 지원과도 그렇고 가족 지원과도 100시간 교육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자격증만 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격증 줬으면 할 일을 부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가정방문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방문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뭐 횟수당 돈을 따져서 줘도 되고, 알바식으로. 아니면 이 사례 관리가 활성화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를 대폭 양성해서 이들에게 사례 관리 일감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면 심리 상담자하고 사례 관리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냐? 사례 관리사는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게 친근한 대화예요. 서로 편안한 대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동네 형 같고 누나 같고 옆집 아줌마 같고 뭐 이런 사람이 좋은 사례 관리사죠. 이게 말하자면 심리 상담자하고 사례 관리사를 비교하자면, 심리 상담자는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도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된 심리 상담자가 되는 거고, 단지 자기가 자기 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 내가 내 애 돌본 경험이 있다 해서 좋은 심리 상담자가 되긴 힘들어요. 전문적인 교육 과정 없이. 그런데 사례관리사는 다르다는 게, 사례관리사는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수고를 하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 상담자하고 비교하자면 교육 시간이라든지 수련 시간이라든지 교육 훈련 기간이 짧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라든지 가족 지원가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사례 관리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 사례 관리에 대한 이야기, 동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활 훈련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재활 훈련은 흔히 소그룹 단위로 하기도 하고 또는 1대1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김재은 선생 이 원고 일론 중에 얼핏 기존의 우리나라 재활 훈련이 너무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지점토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낮춰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활훈련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기 상태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많이 회복돼서 증상이 별로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것과, 고기능인 사람들, 정말 학벌도 좋고 뭐 이 공부하는 능력도 있고 이 고기능인 사람들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재활 훈련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재활훈련이 너무 다양성이 떨어진다. 요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재활훈련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취업 쪽이 돼야 되거든요. 직업. 그러니까 직업훈련까지 연결되는 그런 재활훈련이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너무 단절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재활훈련은 가장 낮은 단계, 그야말로 가장 낮은 단계, 그러니까 활성기 때에 하기에 적절한 정도 내지는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훈련을 원래 담당하는 필수 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필수 인력이 사실은 작업치료사예요. 오큐페이셔널 세라피스트라고 해서 작업치료사인데 이 작업치료라고 하는 거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역이 작업치료예요.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프로그램. 이쪽을 담당하는 게 작업치료예요. 뭐든지 간에 아까 지점토도 그렇고 원해치료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쪽이 이제 작업훈련, 작업치료사인데 이 작업치료사들이 재활훈련을 원래는 담당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작업치료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작업치료사가. 이게 미국이라든지에서는 사실은 5대 직종이거든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이게 정신과 영역의 5대 직종이에요. 그래서 작업치료사의 수가 어느 만큼 많으냐? 거의 사회복지사 수만큼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사이에 작업치료사 양성이 안 됐느냐? 작업치료학과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재활학과 안에 전문대학교에 재활학과가 있고 그 재활학과 안에 작업치료 전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의 1995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될 무렵에 작업치료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수 자체가 불과 한 10여 명도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었죠. 그래서 못 넣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작업치료도 그렇고 물리치료도 그렇고 전부 다 전문대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제 4년제 일부는 4년제 일부는 전문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학과들이 전부 다 대학원 학과예요. 원래는 학부에서 다른 기초 과목들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다 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전공인데 사회복지도 그렇고 전부 다 대학원 학과예요. 대학원 학과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학원 학과를 전부 다 전문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급 인력으로 만들었죠. 왜? 의사들이 싼 임금으로 데리고 일하기 좋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지금까지도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전문대로 넣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고 낮은 급여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의사는 최고의 전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급 직종이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편성이 되어서 왔었고 그 관행이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처음 시작할 때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수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제 작업치료사가 이제 전문 직종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이제 등재가 됐죠. 등재가 됐는데 아직도 인력은 작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작업치료사들이 했어야 되는 이 활동 프로그램 누가 했느냐? 사회복지사들이 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의 업무를 병동 내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자기들 업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이 심리상담하는 거라고 자기들의 업무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정체성이 없이 일했다. 왜냐하면 병원이 사회복지사는 병원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의무 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채용을 해두고 병원의 일을 전천으로 다 시킨 거예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총무 역할처럼 전천으로 다 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고유한 업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가 뭐냐면 연계 업무예요. 연결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지원하는 기관들,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경제적 도움을 연결해주고, 지금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런 인력이 좀 붙어줘야 되겠다, 가정방문을 누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가정방문 들어갈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 다들 일반 학원들은 컴퓨터 진도가 너무 빠르고 해서 못 따라가네. 얘한테 적합한 컴퓨터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이 어디지? 거기 연결시켜주고, 학원비가 비싸 등록 못한다, 학원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후원자를 발굴해서 학원비 내주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맞는 곳을 찾아서 연결시켜주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도움을 정부 돈으로 메꿔줄 수 있으면 정부 돈으로 메꿔주는 것을 알아봐주고, 아니면 후원자를 개발해서 후원자를 붙여주는 쪽으로 알아봐주고 등등, 연계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사실은 가장 고유 업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제가 볼 때 자기들이 그게 가장 고유 업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병동 안에 있으면서 병동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직접 안 하죠. 본인들은 바빠 못하니까 병동 프로그램 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서 병동 프로그램 하는데 그걸 자기들의 업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제가 김재은 선생이 오늘 이렇게 제 원고를 다듬어서 읽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게 된 이 필수 치료 요소 12가지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관도 제대로 설립이 안 돼 있고, 이런 인력도 제대로 양성이 안 돼 있고,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아무튼 이런 식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수조차, 전문가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 자체가 부족하고, 아무튼 이런 거죠. 가족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의례껏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냥 이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고, 이런 거 좀 필요한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했는 강의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다양한 요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좀 그런 것이고,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희망하는 거는 인식이 조금 넓어졌으면,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병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구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기관이 필요하고,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구나. 정부의 돈이라든지. 이후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 방향성을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다. 아무튼 이 바라보시는 시야가 좀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분들 입장에서 향후로,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향후로 계속 끊임없이 주장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가정방문 들어와달라. 취업 지원해달라. 이 두 가지예요. 가족분들 입장. 우리 당사자 단체는 그래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기결정권. 우리 당사자는 단체들은 파도손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 단체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강제 입원 반대.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존중. 그래서 당사자 단체는 확고하게 우리가 뭘 주장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족 단체들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뭘 주장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떤 면에서 정말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계속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협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 정강정책해서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우리가 목표가 분명할 때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체가 목표가 불분명하면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족협회, 가족들이 추진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크게 봐서 하나는 가정방문 들어오는 시스템, 그 다음 취업 지원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절실해요. 물론 저처럼 이제 심리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상담, 이거 왜 우리 못 받게 하느냐. 일반 기관이 아니라 일반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안에서 약 타러 간 김에 약도 타고 1시간 심리상담 받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약을 탔는데 옆에 심리상담하는 뭐 심리학자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있다, 간호사가 있다. 그 방에 들어 1시간 상담하고 오면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청구하고 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만 내면 심리상담 받고 올 수 있고 이 시스템이 지금도 법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저런 시스템이잖아요. 물리치료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하는데 이거를 의사가 사인하는 권한은 의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라고 해서 물리치료사들의 소원은 의사의 사인 없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계속 몇십 년째 투쟁해 오지만 그거는 의사들 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독립적인 사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사가 처방해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면 되듯이 병원이 다 그렇잖아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방사선과 의사도 일하는 거고 다 이렇게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요. 의사의 처방하에 밑에 간호사든 심리사든 사회복지사든 상담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되는 이 간단한 원리를 정신과에서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왜 하급 인력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병원으로 이야기하자면 방사선 사진 찍는 거부터 피검사하는 거부터 뭐 주사 놓는 거부터 물리치료하는 것까지 의사가 모조리 다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사들은 나 바빠 못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공백이. 아무도 심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요 문제가 아무도 가정 방문 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가정 방문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가정 방문 수가가 너무 낮아요. 교통비도 안 되게끔 수가가 책정돼 있으면 누가 가정 방문을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가족협회 분들이라든가 좀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울타리만 다 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다 한다고 울타리만 다 쳐놓고 의사들은 약만 처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 쳤으면 밑에 사람으로 하여금이라도 하게끔 하든지 나는 바빠 못하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이 상담하면 돈은 의사하고 반반 나눠 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현실에 대한 불만, 의사들에 대한 불만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답답해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가족분들이 시야를 확대해서 또 당사자분들도 시야를 확대해 내가 지금 당장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제 보충 설명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요 제목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수 치료 요소 12가지의 제공에서 눈에 보이는 요소 9가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3가지, 눈에 보이는 요소 9가지가 약물 치료, 그 다음 가족 지원, 그리고 정보 제공.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게 정보 제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료 시간에 의논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정보 제공이에요. 교육과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게 정보 제공이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그리고 재활훈련, 사례 관리, 동료 지원, 그리고 기회의 제공,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특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이 제일 중요한 기회 제공, 그 다음 소속 집단.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 9가지 요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희망의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이라고 하는 3가지. 희망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들이 향하는 거는 이 모든 노력의 핵심에 중심에는 당사자가 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결국은 항상 중심에는 당사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뭔가 변화를 시켜낼 수는 없어요.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 본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본인이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노력이 그 중심에 있다. 그래 당사자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2가지. 하나는 일, 과업. 자기가 살면서 뭐 할 거냐, 하루하루 뭐 할 거냐. 이 과업. 또 하나는 인간관계. 좋은 관계 속에 살겠다. 요 2가지를 당사자들은 명심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필수 치료 요소 12가지에 대한 제 보충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까 교수님께서 그 앤소니, 앤소니가 말했던 그, 그 서비스의 음, 내용을 그 사이에 잠깐 책을 찾아봤는데요. 요 음, 정신재활 책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12가지로 구분해 놓으신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한번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없어 보이나요? 자폐. 정신건강제도의 기본적인 서비스. 예. 제목만 읽어주시죠. 치료, 네. 서비스 분류해서. 치료 9가지네요. 치료, 위기 개입, 사례 관리, 재활, 질적 향상, 권익 옹호, 기초 지원, 자조, 안녕 예방. 음, 왠지 그 질적 향상 이런 게 다른 요소들에게도 다 들어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초 지원 안에 또 다른 뭐 사례 관리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될 것 같고, 음, 이게 좀 약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 교수님께서 구분해 주신 12가지 치료 요소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네, 그 사이 이렇게, 책 찾아보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1시 반이거든요. 30분 지났는데, 음, 댓글창에 올라온 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9월부터는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로 변경됩니다. 음, 9월부터 새로 1년 과정이 시작됩니다. 대찬성입니다. 하셨습니다. 오전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 더 좋으신가 봅니다. 음, 예. 그리고 가정 방문이 되어야 말동무도 아이들 생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 참 말동무가 절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상담에 우리 상담실에 와가지고 상담 마치고 제가 상담하는 다른 친구에게 이제 전화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애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시죠?
상대방, 네. 그러면은 대화가 또 끊겨요.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지금 뭐 하세요? 누워 있는데요. 또 대화가 끊겨요. 음, 그러다가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안 아픈데요? 하면 대화가 끊기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의 대화 수준은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코치를 하면서 요런 말도 해봐라, 저런 말도 해봐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통화를 마친 후에는 어떤 게 가장 어려웠는지, 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이 갑자기 끊길 때는 어떤 화제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주는 이제 그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동무가 절실합니다. 말동무가 있어도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저도 토요일 저녁이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분 가족들한테 여쭤보니까 토요일 저녁을 다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았고 또 특히나 이제 교수님께서 컨디션이 가장 칠적인 상태가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8월까지는 이제 토요일 아침에 뵙고 이제 그 이후로는 9월부터는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51분이시네요. 음, 꽤 많은 가족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내일은 질의응답으로 이어집니다. 2시에서 4시, 저녁 7시에서 9시. 그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을 미리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시는 순서대로 교수님하고 이제 그 답변 주고받으실 수 있도록 순서를 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